자,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끝나고 찾아뵙는 한국사. 오늘은 조선의 외교와 함께 외란에 대해서 만나볼 겁니다. 먼저 조선의 외교 정책을 만나볼게요. 조선의 외교 정책은 사대와 교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대는 무엇이냐? 큰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조선보다 덩치가 큰 국가를 섬기는 것을 사대라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대상은 중국입니다. 명나라와의 관계가 어땠냐? 초기에는 갈등입니다. 과거에 명나라가 조선한테 고려한테 쌍성 총관부를 요구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태종 이방원 이후에 지극정성으로 명나라를 섬기면서 조공책봉 관계, 우리가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면은 명나라는 우리를 조선, 우리의 왕에게 조선의 왕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조공책봉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존심을 조금 버리고 보면은 남는 게 많은 장사입니다. 자, 우리 조선이 명나라한테 아이고 명나라 형님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샤바샤바샤바 이러면서 사과 상자 50박스를 줘요. 50상자. 그러면은 명나라가 아이고 조선아 고맙다 후릇 끝. 이게 아닙니다. 받으면 받은 만큼 더 줍니다. 아이고 고맙다 조선아 작은 나라가 뭐 이런 거 준비했니? 라고 하면서 한 200박스 주는 겁니다. 뭔가 남잖아요. 이득이라고요. 조금만 자존심을 굽히고 우리가 바치면은 그 이상의 물질적인 것이 들어오고 여기에 더해서 명나라의 질서에 들어오면서 우리 후방에 든든한 형님이 계시는 겁니다. 국방력으로는. 그 당시에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동아시아의 군대는 거의 없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조공을 막 많이 보내려고 해요. 오죽하면 명나라에서 야 조선아 그만 와라 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이고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계속 보내는 거죠. 왜냐? 남는 장사니까. 우리보다 티어가 높은 국가에게는 그렇게 섬깁니다. 우리보다 티어가 낮은 국가가 있어요. 여진족이나 일본. 여기에 대해서는 교린입니다. 교린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당근과 채찍이에요.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당근을 막 먹여주다가 개기면은 채찍을 후려 패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이 바로 교린입니다. 그래서 회유정책, 여진족과 일본을 위해서 깔아줍니다. 너네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준비했어. 무역소를 설치해 줄 테니까 너네가 와서 장사를 하거라. 너네가 식량이 모자라서 우리를 약탈하는 거 아니니? 마찬가지예요. 일본아, 너네가 식량이 모자라서 약탈을 하는 거지 너네가 물자가 없잖아. 항구를 3군데 열어줄 테니까 여기에서 장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은 가차 없습니다. 여진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세종이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서 4군 육진을 개척해요. 그래서 여기 압록강 지역, 두만강 지역 여기 4군 육진을 회복하면서 우리의 지금 국경이 북한 포함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그런 자연적인 국경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이 세종식입니다. 일본도 자꾸 얘들이 삼포개항을 해주고 막 우쭈쭈 해줘도 계속 날리니까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바로 대마도 스시마를 토벌해서 외국에게 일본 애들한테 참교육을 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보다 티어가 낮은 국가에게는 회유와 강경을 섞어 쓰고 우리보다 티어가 높은 국가에게는 섬기는 이런 외교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란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 고려 말기에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외구가 쳐들어와요.
이 왜구가 일본 도적대인데 왜 발생하냐? 그 당시에 일본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일본이 내부에서 막 영주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죠.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얘들이 계속 노략질을 해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항을 했던 삼포에서 외란이 발생하고 막 천당이 막 만단위로 막 쳐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비변사를 설치해요. 우리 지난 시험범위에 있었죠. 비변사를 설치해서 방어를 강화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야심가가 일본을 통일해버려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 지역을 무력으로 찍어 누른 게 아닙니다. 얼레벌레 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히데요시도 여기 있는 영주 중에 한 명이에요. 다 지방 세력 중에 하나예요. 야금야금 성장해서 일본을 통일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히데요시가 점령한 지역의 영주들이 아니 우리랑 히데요시랑 차이가 뭐냐? 같은 영주 아니냐? 정말랑 나랑 차이가 뭔데 제가 나를 지배하지? 불만이 많아요. 일본 내부에서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불만이 많고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히데요시는 외부로 나가야 됐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너네들한테 한 가지 기회를 알려줄게. 조선을 패자. 전리품은 다 네 거. 이런 식으로. 물론 개인적인 히데요시의 헛된 야망도 있어요. 전리품을 약속하면서 자 가자. 조선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인도로 가자 라고 하니까 다들 좋아한다고. 야 이러면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외부로의 원정을 꾀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산 건너편에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려고 했어요. 대비를 했어요. 우리도 대비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당시에 임금 선조가 국경 지역의 방어를 강화를 했어요. 다졌습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17만이 오는 거죠. 이 정도로 올 줄 몰랐던 거예요. 17만이 와버려가지고 부산을 점령한 다음에 누구보다 빠르게 쭉 서울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빠르게 쭉쭉쭉. 왜 그러냐? 일본군의 목표는 수도 점령 및 조선 왕의 확보예요. 이거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박살나고 당황한 선조가 그 당시 한반도에서 제일 쌈박질을 잘하는 여진족과 싸워서 공을 세운 신립장군을 불렀어요. 조선군 최고의 에이스입니다. 신립아 웃자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해줘야 쓰겄다라고 하면서 신립에게 경기도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모든 병사를 몰빵해서 넘겨줍니다. 신립장군의 정예부대 플러스 경기도의 군대. 그래서 충주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 신립장군이 계획을 세워요. 왜냐면은 당시에 조선과 서울의 병사가 약간 농민부대 느낌이에요. 쌈박질을 잘 못해요. 징집된 병사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강을 끼고 싸우면은 뭔가 애들이 후방을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 강이 있으니까 이럴 바엔 싸우다 죽자. 싸우다 보면 길이 열린다. 이걸 의도해서 배수의 진을 치는데 문제는 뭐냐? 비가 옵니다. 강가가 뻘밭이 돼요. 신립장군의 정예부대는 기마부대예요. 여진족과 싸우기 위한 기마부대가 신립장군의 정예부대인데 비가 와서 기마부대가 기동이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 일본의 조총부대가 불을 부으면서 신립장군 사망하고 충주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면 뭐냐? 봐봐, 방금 아까 신립장군이요 경기도와 서울의 전병력을 끌고 갔어요. 한타 싸면서 날아갔네요. 더 이상 병사가 없는 겁니다. 쿨하게 일본이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이 어딨냐? 왕 어딨냐? 보니까 왕이 없어요. 왕은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재빠르게 평양을 거쳐서 의주로 도망칩니다. 의주로 도망쳐가지고 명나라 군대에다가 도와주세요를 칩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사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명나라가 이 말력제라는 양반이 황제인데 이 양반이 정치를 안 해요. 그냥 혼자서 방에 틀어켜서 정치를 안 해요. 그냥 관심이 없어. 나라가 그러니까 개판이에요. 명나라가 힘들어요. 얘들도 알죠. 조선 도와줘야 돼요. 어차피 조선 다음에 명나라예요. 다음 타겟이. 명나라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명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주에서 막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황제가 등장해서 얘들아, 우리 조선 도와주자. 전력을. 명나라 황제의 결정으로 명나라 군대가 참전합니다. 자, 동아시아 3국 명나라와 조선과 일본은 독특하게 각각의 특이한 무기들이 있어요. 일본을 상징하는 무기는 뭘까요? 총이에요. 조총. 그 당시에 총이 지금처럼 빠른 게 아니라 막 화살 총알 끼우고 쑤시고 활 가지고 막 심지 붙이고 막 이질하는 거거든요. 좀 활보다는 명중률이 떨어지고 활보다 조금 나가요. 활이 짱짱 센데 왜 집니까? 활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 꽂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노력을 해야 돼요. 총은 여러분들한테 총 지어준 다음에 빠따로 패가면서 교육하면은 일주일이면 쏠 수 있어요. 애초에 가성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 원군 왔어요? 뭘 끌고 오냐? 화포를 끌고 옵니다. 대포를 끌고 와요. 물론 일본도 대포는 알아요. 일본의 대포와 애초에 명나라의 대포는 레벨이 달라요. 명나라는 서양 애들한테 대포를 받아와서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 부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몽골 기병까지 옵니다. 와서 그냥 평양성을 아작을 내요. 참전하자마자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와가지고 평양성을 점령합니다. 여기에서 명나라가 완전히 방심해. 야, 일본 와보니까 개껌이네. 야, 이거 할만한데. 이거 금방 끝내겠다. 완전히 방심해서 행군을 하다가 저기 고양시 넘어가서 벽제관이라는 지역에서 이 서울이 있으면은 이쪽 고양시 쪽에서 벽제관에서 명나라 군대가 방심하고 있다가 일본한테 털립니다. 그 순간 명나라 군대 내부에서 근본적인 무릎을 도달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왜 싸우고 있지? 명나라 군대는 남의 나라에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딱히 동기부여가 안 돼요. 황제가 까라면서 왔는데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일본도 명나라랑 싸워보니까 개빡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나라야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이러면서 휴전 협상이 전개되는데 일본이 여기에서 양심이 어딘가로 출타하신 어처구니없는 요구 막 이런 거예요. 조선의 왕자를 임진로 보내라. 조선의 신하를 임진로 보내라. 명나라 황제의 딸, 명나라 황제의 공주를 일본 왕의 후궁으로 삼겠다. 한반도 남쪽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주옥 같은 개소리. 당연히 휴전협상이 될 리가 없고 결렬됩니다. 자, 이게 임진왜란이에요. 왜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임진왜란의 시기에 우리가 소연님 털리기만 했나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각 지역에서 일본군이 쭉 진격한 틈에 각 지역에서 지역의 양반들이 자기의 돈을 털어가지고 자기의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합니다. 물론 얘들이 지역 양반들이 돈을 모으고 그래서 무장한 사람들 끼케야 농민병이에요. 농민병. 농민들이 죽창 들고 활 들고 싸우는 건데 이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은 어디가 포인트인지 알고 있어요. 여기에 숨어 있다가 땡기고 마치 지형지물이 중요한 그런 느낌인 거죠. 지형지물을 살려가지고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일본 군대가 육군이 전라도로 오는 거를 막습니다. 그러면 해군은 뭐냐? 애초에 외란에서 이순신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을 모른다. 기본적으로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순신은 수군이 당시에 정비가 되어가지고 애초에 이순신은 준비라고 썼어요. 준비라고서 일본 군대의 침입을 바다에서 막는데 이순신이 그냥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순신이 전라도에서 경상도 앞까지 여기를 막으면서 일본 수군이 전라도 지역의 곡창지대 여기를 먹는 순간 일본은 보급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성공적으로 막습니다. 또한 여기를 막으면서 일본 군대가 백도어를 하는 거를 막아요. 일본한테 선택지를 너네는 일로만 와. 부산으로만 상륙하는 한 가지의 길로만 한정 지어버린 겁니다. 전략 전술을 봉쇄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의 활약은 단순히 짱 세다, 대단하다, 이겼다, 만세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전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휴전 협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편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꽤 걸려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막 직업군인도 양성하고 막 조총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재정비를 하면서 휴전이지만은 일본 군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협상이 결렬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완전 빡칩니다. 다시 한번 와요. 그걸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정유재란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명나라 군대도 몇만 명 이상이 와 있어요. 두 번째는 오히려 정유재란은 우리가 일본군을 푸시해서 밀어버리는 그런 전쟁입니다. 방어한 다음에 밀어버리고 수군은 명량해전 그 있잖아요. 12척이 133을 이긴 거. 애초에 우리가 수군을 지르는 게 이상한 원균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일본 배랑 우리 배랑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애초에 일본 배가 우리 배보다 낮아요. 일본 배의 전술은 조총 쏘다가 가가지고 사다리 걸어서 가는 건데 밧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높아. 밧줄을 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높아. 우리는 화포를 쓰거든요. 원거리 딜러예요. 원거리 딜러가 와보니까 HP가 세. 난감한 거죠. 원딜도 좋고 체력도 좋고 피지컬도 좋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우리 배가 그냥 들이받는 게 나와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일본 배의 크기가 우리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이걸 털린 원균이 대단한 거지 사실. 참 어떻게 이거 털리는지. 그래서 12척 대 133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12척 중에서 이순신만 앞에 있고 다 뒤에 있었거든요. 사실상 초반에는 1대 133이었어요. 자, 이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죽는 상황이니까 일본이 왜 쳐들어왔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야욕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갔네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은 돌아가고 우리는 우리의 유구한 전통,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은 나갈 땐 아니랍니다. 살수대첩, 귀주대첩 항상 그래왔고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는 일본 군대를 노량에서 아작을 내버리고 전쟁이 끝이 나는 겁니다. 네. 자, 외란의 전개 과정은 학습 포인트가 뭐냐? 좀 외란을 순서로 상륙했고 서울 왔고 충주 패배했고 함락당했고 명나라 왔고 평안에서 탈환했고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순신 활약하고 그리고 다시 쳐들어왔는데 명나라에서 활약하고 사망했고 철수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시간 순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네. 뭐가 뭐의 앞이고 뭐가 뭐의 뒤인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쟁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에는 어떤 변화가 나왔냐? 조선 나라가 개박살이 납니다. 인구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농경지도 3분의 1 완전히 아작나버려요. 사람들은 도망가고 농사를 몇 년간 안 지으니까 농지가 작살이 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개판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 우리를 도와준 만력제짱 이러면서 명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숭배가 이어집니다. 이거는 명나라 망한 다음에도 이어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양반들은 이 전쟁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냐?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 사적 질서라고 해요.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를 확고하게 다지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러면서 체제를 유지하고 다시 한번 수습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다음의 상황은 다음 시간에 광해군을 할 때 언급을 할 겁니다. 다음 일본. 일본은 원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2인자였어요. 한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자웅을 겨루던 라이벌이었는데 패배하고 그 휘하로 갔단 말이죠. 얘가 눈치를 봐요. 눈치가 있어. 전쟁에 끼면은 뭔가 망할 것 같아. 도요토미님, 히데요시님, 저는 남아서 일본을 시킬게요. 화이팅! 화이팅! 메타를 기다리는 메타. 이른바 존버 메타. 기다리면서 참다가 도요토미가 죽었네? 바로 반기를 들어가지고 도요토미의 아들을 제껴버린 다음에 지가 일본을 통일하고 에도 막부를 세워요. 정권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다음번에 배웁니다. 또 정말 빡치게 문화가 발전해요. 뭔 소리냐? 자, 일본이 왔어요. 갈 때 그냥 안 간단 말이에요. 납치하고 생포하고 인질들을 끌고 가요. 성리학자, 도자기 기술자, 각종 인재들을 납치해서 가져가서 일본의 문화가 성장해요. 그 전까지는 동아시아에서 도자기 원탑이 중국, 도자기 투탑이 한국, 우리 조선이었어요. 일본 도자기는 거의 쓰레기급, 쓰레기급. 그냥 초등학교에서 만드는 지점토, 차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외란 이후에 일본의 도자기가 우리를 추월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포로들, 도자기 기술자를 납치해서 일본의 문화가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다음 명나라 망합니다. 네,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명나라가. 가뜩이나 명나라가 만력제짱이 정치를 못해서 말아먹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도와줘서 나라가 힘들어져요. 실제로 명나라의 멸망 원인을 분석할 때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게 외란의 참여예요. 여기에 더해서 원래 명나라는 여진족을 계속 견제해요. 마치 징기스칸 시절에 징기스칸 등장 전에 몽골을 금나라가 이간질을 한 것처럼 계속 이간질을 하면서 여진족을 잘게 쪼개요. 그러면서 만주를 편안하게 하는 건데 외란을 하는 동안 여진족을 견제를 못해요. 그래서 여진족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로 통일되어서
금나라의 길을 잇는 후금이다라고 등장합니다. 이 후금이 명나라를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란 이후에는 동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바뀌냐? 명나라랑 후금이 아웅다웅 싸우는 상황에서 가운데에 끼인 조선, 이런 구도로 들어가면서 광해군은 이런 동아시아의 정세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를 아는 상태에서 즉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외란의 영향 각 국가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여진족의 침입을 받는 호란의 발발, 그리고 외란과 호란 이후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배우겠습니다. 이 파트는 제가 직접 돌아와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직접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